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이름이 박지우인데요. 온라인에 활동명을 한지우로 바꿔가지고 여기에 이제 소개가 한지우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니까 어머님들께서 아마 기존에 그 위에 학년들 자녀분들 보내셨던 분들은 박지우로 알고 계셔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제 소개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장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서울대 졸업하고 지금 서울학원에서 내신 강의는 유일하게 서울학원에서만 하고 있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10만 다운로드에 빛나는 포켓 한국사 대표 강사입니다. 진학사에서 하는 포켓 한국사 대표 강사고 대한민국 육군 간부교육 그리고 정훈교육 담당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넘겨보시면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 있는데요. 일단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사가 이번 학년부터 개정이 됩니다. 사실 어머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개정 교육과정으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사회라든지 통합과학이라든지 그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적용이 됐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한국사도 같이 바뀌었어야 했는데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교과서가 물 건너가면서 이게 늦게나마 지금 개정이 돼서 올해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사가 개정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선생님들조차도 내년에 개정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기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교육부의 발표라든지 그런 게 좀 없었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사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가는 게 한 2월 정도 겨울방학 지나야 학교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사실 학교 선생님들도 한국사 교과서를 잘 보시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일반적으로 학원가에서 선생님들조차도 한국사 교과서를 갖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볼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께서 개정한국사에서 지금 많은 학원에서 강의가 깔려 있지만 실제로 한국사 교과서를 보고 그 교과서를 가지고 깐 선생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2월 달에 한국사 교과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연구를 해서 3월 달에 교재를 내고 그때부터 내신 강의를 깔겠다라는 게 일반적인데 겨울방학 때 사실 교과서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사 강의를 어떻게 합니까? 개정한국사? 근데 그게 저희 학원에서 가능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찍고 있어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과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교과서 가지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부도 그리고 역사 교과서 다 갖고 있어서 이미 그걸 가진 지가 한 몇 개월 됐고 그거 가지고 연구 중이고 겨울방학 맞춰서 11월 달에 지금 11월 말에 교과서가 나옵니다. 저희 자체 교재가 출간이 될 거라서 그거 가지고 강의를 할 건데 지금 다른 학원의 선생님들 이제 강의 까지신 거 보면은 개정한국사 듣긴 했지만 교과서는 없고 강의는 준비해야 되고 그 선생님들 까는 커리큘럼 보면 예전 한국사랑 똑같이 그냥 올려놓으셨어요. 뭐 한국사 어차피 똑같은 내용인데 뭐 비슷하게 가르치면 되지 뭐. 이게 선생님들 생각인데 완전 오산입니다. 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거기다 적어놨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 2페이지 가시면 제가 기존 교과서랑 새롭게 개편된 교과서에 목차를 일단 넣어놨습니다. 일단 단순히 비교만 해드리자면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가 총 6단원입니다. 조선까지 해서 전근대사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1, 2, 3단원이고요. 그 이후에 근현대사라고 하는 흥선대원군부터가 4, 5, 6단원에서 5대5로 총 6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사가 개정되면서 총 4단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사 양이 4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로 줄었네 하고 보시면서 어머님들께서 그러면 이거 학습 부담이 조금 줄어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좀 자세히 파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1, 2, 3단원에 있던 내용이요. 개정된 한국사 교과서에는 1단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단원 안에 선사부터 고려, 조선이 다 들어가 있는 정말 황당한 상황이에요. 이건 이제 교육과정에서 전근대사를 줄이고 근현대사의 교육을 강화시키겠다라는 어떤 취지인데 제가 교과서를 그래서 실제로 봤어요. 그러면 내용이 어쨌든 70페이지로 줄었으니까 한 200페이지 되던 걸 70페이지 줄여놨으니 어떻게 줄여놨을까 하고 읽어봤더니
원래는 조선이란 단어를 예를 들어드리면 태조부터 성종까지를 한 페이지 반 정도를 할애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태조의 업적은 무엇이며 성종은 무엇을 했으며 쭉 써놓는데 이거를 한 페이지의 상단의 표로 태조 업적, 성종 업적, 뭐 세종 업적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표로 정리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용을 다 압축해서 70페이지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배울 내용은 똑같은데 그거를 표로 정리해 놓은 것 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압축돼 보이고 사실상 내용은 그대로예요. 그럼 봅시다. 1단원, 2단원, 3단원의 내용이 하나의 내용으로 다 포함되어 있지만 내용 그대로. 그리고 지금 4, 5, 6단원이 각각 2, 3, 4단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2, 3, 4단원의 내용들이 조금씩 더 추가됐어요. 한 적으면 5페이지부터 많으면 10페이지까지 조금 더 추가됐기 때문에 근현대사의 내용이 조금 더 불어났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자면 전근대사 내용 그대로의 근현대사 내용 추가. 그래서 사실은 배울 게 더 늘어난 상황인 거죠. 이게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근데 이런 목차조차 갖고 계시지 않은 선생님들이 강의를 깔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저희 이번에 겨울방학에는 새로운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 맞춘 새로운 교재로 이 학원에서 제가 강의를 새롭게 엽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많이 바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뒷장에 3페이지 넘어가 주시면 일단 지금 중학교에서 배웠던 역사와 우리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한국사라는 과목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들이 중학교 때 역사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근데 역사가 역사 1과 역사 2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1에 전근대사 배웁니다. 그리고 1-2에서 갑자기 세계사가 나옵니다. 2-1에서 다시 근현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2-2에서 다시 한번 세계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애들은요 1학년 때 잠깐 전근대사 배우고 또 한참 뒤에 근현대사 잠깐 배우고 지금쯤이면 조선 이전의 내용들은 다 까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 근현대사를 최근에 배웠다고 하더라도 기억에 남는 건 거의 없습니다. 애들한테 너 한국사에서 기억나는 내용 뭐야? 그럼 애들 대부분이 빗살무늬 톡이요? 이 정도밖에 얘기 못해요. 진짜 몰라요, 한국사. 그리고 한국사를 보통 어머님들께서 집에 가셔서 너 한국사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면 좋아한다라는 친구보다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애들이 더 많아요. 역사는 항상 좋아하는 애들은 요만큼이 있어요. 정말 역사 덕후들. 걔네들이 있고 나머지 애들은 너무 싫어하거나 아니면 그냥 조금 그냥 그래요 라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한국사에 대한 흥미가 대부분 없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지루하고 뭔가 고리타분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한국사 선생님 하면 되게 나이 들고 뭔가 중후하시고 그런 선생님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틀을 깨워줄 겁니다. 애들한테 한국사라는 과목이 너무나도 재밌고 얼마나 신선한 과목인지를 일단 제가 알려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애들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한국사라는 과목이 3단입니다. 국어, 통사, 통과 4단이고 한국사가 3단이라서 절대 무시할 수 있는 과목수가 아니고 단위수가 아니고 이 과목을 꼭 공부해야 되는데 애들이 한국사라는 과목 자체에 흥미가 없어져 버리면 공부할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데 저랑 이번 겨울에 한국사라는 과목에 대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한국사이라는 과목을 내신으로 공부할 때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쉽게 흥미를 가지고 본인이 알아서 공부하려는 의지를 갖게 된다는 거죠. 저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전근대사, 근현대사 들쭉날쭉하게 돼 있던 거를 한 번 정도는 쭉 흐름을 타줄 필요가 있어요. 그걸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하겠다는 거죠. 애들이요 한국사를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면 단적인 예로 삼국시대 고구려의 왕들을 쭉 외웁니다. 그리고 백제의 왕들을 쭉 외웁니다. 그리고 신라의 왕들을 쭉 외워요. 그리고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신라의 왕인지 고구려의 왕인지 이걸 몰라요. 근데 사실 시험에서는 고구려의 왕을 딱 내는 게 아니라 가로로 물어보거든요. 5세기에 고구려의 장수왕이 잘 나갔으면 그 당시에 백제와 신라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물어보는데 애들이 세로까지는 어떻게 한다 그래도 가로로 엮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에는 첫 번째 흥미 유발, 두 번째는
가로 세로로 엮어서 전체적인 한국사의 짜임새를 좋게 해주는, 그게 이번 겨울방학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총 8주차로 저희가 구성을 했어요. 겨울방학이 이번에 1월 3일 날 개강을 하면 총 8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랑 8주차 동안 만나면서 한국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배울 텐데요. 이번 겨울방학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중요한, 이번에 실력을 딱 쌓을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시간이기도 하고, 사실 한국사라는 과목이 내신을 위해서 듣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어머님들께서 들어보셨겠지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따로 어떤 유효기간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놓으면 참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건데, 저랑 8주를 공부하고 나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중급 시험은 다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꼭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게 1월, 5월, 8월, 10월 이렇게 딱 4번만 봐요. 1년에. 그래서 저랑 공부하고 나서 5월달 시험을 미리 등록만 해주시면 애들이 그냥 저랑 겨울방학 공부한 거 가지고 가서 그냥 시험 보면 통과해요. 무난히. 왜냐면 만점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60점만 넘으면 4급, 70점만 넘으면 3급 정도의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랑 겨울방학에 공부하고 한능검까지 가져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걸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냐면, 저희 수업이 8주나 되다 보니까 저희 수업에서 한능검 문제도 풀어볼 것이며, 지금까지 기출되었던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서초 지역에서 내신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기출 문제들도 같이 자세하게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한능검이 다 커버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쪽에 가보시면요, 저희 겨울방학 특강 안내가 되어 있는데 8주 동안 나가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1, 2, 3주에서 전근대사 내용을 배우고요. 4주부터 8주까지 근현대사를 배웁니다. 아무래도 교과서 자체가 전근대사가 조금 적고 근현대사가 강화된 교과서다 보니까 3대 5로 구성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리고 1월 3일 날 개강하고요. 금요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설 주간에는 한 주가 휴강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머님들께서 참고하셔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뒷장에 8, 7쪽 정도를 가보겠습니다. 7쪽에 와주시면 저희 학생들이 보는 시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수업에서는 한국사 개념 완성도 하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풀이 시간이라든지 테스트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히 그냥 학생들이 뭐 하하호 즐기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그냥 문제 푸는 걸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자, 제가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요. 거기에 7번 보시면 딱 첫 번째 나와 있는 기출문제 보시면 그 그릇을 보고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가 1, 2, 3, 4, 5번 중에서 찍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저희 수업 시간에 제공되는 문제는 거기 오른쪽에 7-1번 이 유물의 이름, 발견된 장소, 그리고 각각 선지에 대해서 문제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꼬리 문제까지 다 풀어서 학생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게 저희 수업의 제일 강점입니다. 학생이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게. 그 아래 문제 보시면요, 12번은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애들요, 문제 잘 풀고 넘어가요. 틀린 거 하나 체크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1대1로 물어봐요. 이거 왜 틀렸어? 라고 물어보면 애들 중에서 정확하게 왜 틀렸는지 이유를 대는 학생은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이거 왜 틀렸어? 라고 하면 이게 틀린 것 같아서요, 또는 나머지가 맞아서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에는 이게 왜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거기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개념 완성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겨울방학에 미리 한국사를 어느 정도 하고 가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따로 내신 공부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레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미리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국영수에 좀 더 투자를 할 거라면 이번 겨울방학에 나름 시간이 조금 상대적으로 있을 때 한번 투자해보겠다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능검까지 같이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사실
저희 지금 고등학교 3학년에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저랑 1학년 때 대부분 한국사를 듣고요. 3학년 때 가서 이제 수능 전에 한번 수업을 듣는데 그 학생들이 저한테 수업을 고3 때 굳이 안 들어도 계속 연락이 와요. 선생님 저 1학년 때 선생님 수업 들었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와서 보는 모의고사에서 그냥 1등급이 항상 나와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래서 공부하는 때는 한국사는 수능이 아무리 필수라고 해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사를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어려운 한국사 공부하면 고등학교 3학년 한국사는 그냥 따라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략적인 측면으로 고1 때 반드시 한국사를 하시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뒤에 뭐 넘겨보시면 저희 학생들 뭐 성적표입니다. 올해 저랑 함께한 학생들인데 이번에 서초고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희 반 학생들이 만점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1등급이 하나 틀려도 1등급이 안 나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서 한국사 선생님이 기말고사를 어렵게 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반 애들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뿌듯하면서도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어머님들께서 저희 이번에 겨울방에 보내주시면 학생들의 어떤 한국사에 대한 흥미 그리고 재미 그리고 유익한 내용까지 제가 한 번에 다 잡아갈 수 있게 확실하게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